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다음에 이게 이제 양도소득금액부터 해서 나머지 기본공제, 과표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교재로는 이제 505페이지가 되겠어요. 505페이지. 505페이지를 펴보시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이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순서를 외우자. 순서를. 순서는 양도 차익을 제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 주는 거죠. 장기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양에서 장기를 빼면은 소급차익 나오겠죠. 양도소득금에. 그러면 소급차익은 기본 안주랑 같이 먹는 거예요. 기본 양도 기본공제. 그렇죠? 그러면 과세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세율은 산출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원칙은 우리가 실거래가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추계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추계 방식. 그러면 실거래가 방식은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그러면 세 가지 경비죠.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 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반복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그 비용이 나갔을 때 그 비용 나간 것이 양도하는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비용, 아니면 수명을 내용 요소를 늘려주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선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어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양도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이런 비용 등을 필요합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양도가액을 만약에 모르겠다,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된다, 뭐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뭐 화재가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도난을 당해서. 자, 이랬을 때는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가 추정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추계, 요게 좀 머리가 아팠었는데, 추계는 뭔가 실거래가랑 가장 유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금액이 바로 매매 사례 가액이었어요. 매매 사례. 혹시 주변에 매매 사례는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몇 동 몇 호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 내가 뭐 물려받은 임야가 있는데, 산이 있는데 이거를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내가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게 도대체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 등이나 감정을 받은 감정가 이런 기타 자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매 사례 가액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혹시 감정가액이 있는지, 감정받은 사실이 있는지, 감정가액으로 갑니다. 그것도 없다면 아까 토지는 뭐 공시지가로 보통 한다고 그랬었죠. 실제 공시지가로 많이 해요. 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공시지가, 그런 걸 우리는 국세청 기준시가다 이렇게 했죠. 국세청 기준시가. 그래서 얘는 순서가 매매 사례, 그렇죠? 매매 사례, 감정가, 기준시가. 네, 이렇게 합니다. 요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감기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 요 순서는 우리가 매매 사례, 자, 매매 사례 가액이 됩니다. 매매 사례 가액이 가고, 그 다음에가 감정가가 갑니다. 감정가가 가고, 그 다음에가 환산가가 가는 거고요. 환산. 그 다음에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갑니다. 기준시가로 가자.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매매 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네, 이렇게 갑니다. 자, 요 순서는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매감기, 얘는 매감한기. 이렇게 갑니다. 매감한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로 인한 직접 비용. 자, 요 비용은 우리가 뭘로 가느냐. 요 비용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합니다. 계산공제로 가요. 계산공제. 그래서 계산이라는 것은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되는 공제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계략적으로. 그러면 계략적으로 산정되는 공제 방식을 계산공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뭘 간다고 그랬냐면 얘네가 매매 사례로 가든 감정가로 가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는 우리가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3% 등의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적용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얘가 만약에 매매 사례예요. 그럼 얘도 매매 사례로 가야 돼요. 얘가 만약에 감정가로 가요. 그럼 얘도 감정가로 가야 돼요. 이런 것을 동일시 기준 원칙이랍니다. 동일시 기준 원칙. 그런데 계산 문제는 얘네가 매매 사례로 가든 감정가로 가든 그냥 기준시가로 가야 돼요. 거기에다 3%를 곱해서 가격을 환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나오면은 이거를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을 추계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양도 차익은 실거래가 방식하고 추계 방식 둘로 나눠서 산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을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가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 3년 이상 우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특별히 공제를 주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뭐 미등기가 됐다거나 조정적의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물건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이때 공제 방식은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매년 2%씩 공제하는 것도 있고 또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다. 다만 얘는 이제 보유기간을 따져보고 거주기간을 따져봐서 그렇죠?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매년 우리가 4%씩 보유기간을 따져보고 거주기간을 따져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과 구분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개정됐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 자, 그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유 기간별로 따져보고 거주 기간별로 따져봐서 각각 공제를 해줬었죠.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공제를 적용받고 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소득 금액이 나왔으면 그 소득 금액에서 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술집에 가면 여러분들 뭘 깔아주죠? 기본 안주 주죠. 기본 안주. 기본 안주 뭐 줄까요? 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게 뭐 땅콩 어떤 데는 새우깡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의 논점 뭐냐면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구멍가게 같은 술집에 가도 앉기만 하면 이런 것들 나눠주는데 나도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지 해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애 결혼식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처분하게 됐다. 3년을 못 채우고. 그러면 나는 3년 이상 보유가 안 됐으니까 나는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의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공제가 바로 기본공제가 되겠어요. 기본공제. 그럼 그 기본공제는 얼마냐? 얘는 연 250만 원이 되겠어요. 연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연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빼주고 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저기요.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해주면 사투세액이 나옵니다. 자, 다만 이때 기본공제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 적용 대상에 그 한계가 있었죠. 한정된 자산만 됐었어요. 등기된 토지, 등기된 건물,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 특히 주의할 거는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능한데 기본공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자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종류를 보유기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은 3년을 보유했든 3개월을 보유했든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뭐냐면 주의할 점은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닙니다. 자산별 공제 방식이 되지 아니하고 소득별, 소득유형별 공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유형별 공제 방식이다. 그럼 소득유형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유형은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다른 유형은 각각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유형은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다른 유형은 각각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 여기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토지 건물은 이제 같은 유형의 자산이에요. 그렇죠? 같은 유형이니까 얘가 만약에 250만 원 공제를 받아요. 250만 원 공제를 받으면 또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는 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의리한 사람은 뭐냐면 여기는 토지가 있고 주식이 있어요. 토지와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주식은 서로 다른 유형이죠. 서로 다른 유형이에요. 그러면 다른 유형의 자산을 우리가 팔았을 때는 공제를 갖다가 해주자.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 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토탈 얼마 공제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 공제가 되는 거죠. 토탈 500. 자, 이런 공제 방식을 소득유형별 공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형끼리 매도가 돼야지 공제 효과가 크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형의 자산은 한 번밖에는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이런 공제 방식은 무슨 별 공제? 자산별 공제입니까? 소득별 공제입니까? 소득별 공제. 그러면 먼저 배웠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별 공제냐? 얘는 자산별 공제예요. 얘는 자산별 공제가 됩니다. 자산별. 얘는 자산별 공제 방식이에요. 자산별 공제. 그럼 자산별 공제니까 토지도 뭐 3년 가지고 있었고 건물은 한 4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얘도 공제가 되고 얘도 공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차감하고 나면 과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기본 공제는 웬만하면 다 받는 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요 적용 대상이 됐을 때만 받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공제가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다.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상가가 있어요. 상가 보유기간이 만약에 10년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요 차익 1억 원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과세 표준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년이니까 장특 공제 되느냐? 되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러면은 상가는 매년 우리가 2%씩 공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익을 줄여주는 제도니까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라며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매년 2%니까 10년이면은 2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20% 공제를 해주자. 그럼 1억 원에서 20%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이면은 8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예요. 2천 공제가 나면 8천이 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은 8천. 자, 8천에서 얘는 250 공제. 그러면 7,750이 되겠죠. 7,750만 원이 된다. 과표가. 그러면 7,750만 원에다가 곱하기 세금 부담률.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은 505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505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 3번이죠.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우리가 박스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다. 자, 그 박스에다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보시면 두 번째 줄이죠.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네,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미등기 양도는 안 돼,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는 안 됩니다.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 있다 없다 없이 계속 밑줄이에요.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뭐 250만 원 받는데 무슨 공제 신청을 합니까? 그렇죠? 하지 않는다까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제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보유기간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가로 2번에 별표시 하나. 그다음에 공제액에 별표시 하나. 공제액에서는 거주자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소득별 밑줄. 소득별 공제다. 그다음에 메모해 줍니다. 자산별 공제가 아니다. 자산별 공제가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일 때는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다른 유형일 때는 각각 공제를 해줘서 공제폭을 늘려주겠다.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하나 있고 주식이 하나 있고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사례 든 대로 만약에 의리한 사람이 땅도 팔고 주식도 팔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팔았어요. 그럼 얘도 250 공제, 얘도 250 공제, 얘도 마이너스 250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500, 750. 얘는 전체 750 공제가 됩니다. 750 공제. 그렇죠? 전체가. 이런 것을 우리는 소득 유형별 공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공제 방법을 보시면 감면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 소득 외의 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 주고 외의 소득 금액 중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준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가로 4번의 그 문장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A라는 토지가 있고 근데 A 토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면. 감면 혜택. 예를 들어서 뭐 농지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거든요. 농지를 양도했을 때는. 그다음에 건물 B가 있어요. 건물 B. 그다음에 건물 C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3월에 매각을 하고 얘는 4월에 팔고 얘는 5월에 판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같은 유형의 자산이죠. 그럼 방금 같은 유형의 자산은 250만 원 공제가 한 번밖에 되질 아니한다. 이렇게 썼어요. 250만 원 공제가 한 번밖에 되질 않는다. 그럼 얘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해줄 거냐 이거예요. 250만 원 공제를 누구를 해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는 감면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었을 때는 어떤 걸 해주냐. 아무거나 250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감면이 아닌 자산을 해주겠다. 왜? 얘는 250만 원 공제를 못 받아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감면이 아닌 자산을 빼주되 아닌 자산 중에서는 먼저 매각을 한 것을 공제를 해주자. 이거예요. 먼저. 그럼 먼저 판 게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250만 원 공제를 해주자. 그럼 이걸 받으면 얘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을 때는 아닌 자산을 해주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세율입니다. 자, 세율. 자, 세율입니다. 세율. 세율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세율. 일단 우리 양도소득세 세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세율은 크게 비례세율 제도하고 초과 누진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비례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뭐였죠? 과표가 변하든 말든 세율이 일정한 거고 누진세율은 과표에 따라서 세율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편제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등기 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따져요. 그러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게 됐을 땐 얘는 무조건 70%예요. 가장 높은 율을 적용을 받죠. 하지만 등기 이전을 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1차적인 분류 기준은 등기 여부 가지고 따져요. 등기 여부 가지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분류 기준은, 2차적인 분류 기준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보유기간이 길면 세율이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돼 있어요. 등기 여부와 보유기간 여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거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하고 입주권은 제외하고요. 자, 얘네들은 가장 높아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몇 프로? 70% 됩니다. 70%. 그러면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특공제를 빼주고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얘는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돼요. 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기본공제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얘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70%. 그럼 7천만 원이 우리가 양도세가 됩니다. 7천만 원이.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은 우리가 70%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등기 이전을 했어요. 등기 이전. 자, 그러면 등기 이전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보유기간이 짧아지면은 세금률이 우리가 높아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지면은 세금률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의 흐름이 좀 달라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1년 미만일 때는 50%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됩니다. 그다음에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돼요. 기본세율이.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때 기본세율은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기본세율은 6에서 42%였는데 이게 최고세율이 바뀝니다. 얘는 45%로 바뀌어요. 45%로. 그래서 10억을 넘어가면 45%가 됩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개정상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게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게끔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요게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적용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가장 높은 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이에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뭐 70%인데 이게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미등기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이 율이 미등기만큼의 높은 율이 적용되는 것이 얘입니다. 아까 토지 건물의 1년 미만이 우리가 50% 했는데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70% 거의 미등기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가 되면은 아주 높은 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팔아. 그러면 이게 6월 1일 이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입주권은 이게 40%였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70%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 했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70% 바꾸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을 높게끔 책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단기 전매가 됐을 때는 아주 높은 이율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60%다. 그러면은 얘는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주택 입주권이 1년 이상, 1년 이상만 돼도 여기에서 42%, 지금 45% 바뀐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거를 지금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어우,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1년만 돼도 10% 다운되는 60%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2년 이상 보유된 자산이 됐을 때는 그제서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세청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거죠. 2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세율이 다운된다. 그럼 얘가 기본세율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기본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기본세율이 6에서 42%였다가 이거를 45%로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6%에서 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년 이상일 때는 60% 되고 있죠. 60% 되고 있습니다. 60%. 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왔잖아요. 실제. 보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일 때는 50%였어요. 1년 미만일 때는. 1년 미만일 때는 50%였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가 돼요? 40%가 됩니다. 상업용 건물은. 만약에 주택과 입주권은 60% 됐었죠. 그렇죠? 1년 이상 2년 미만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뭐냐, 보유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물건이 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세율은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암기를 못하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적용되구나. 세율의 폭을 이해를 해두시고 자꾸 눈에 익혔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자,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100분의 40이냐. 주택과 입주권이 얘가 6월 1일 이전에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 분부터는 바뀌는 거죠. 몇 프로로 바뀌어요? 방금? 그렇죠. 방금 1년 미만일 때 주택과 입주권은 70%죠. 70%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40%가 아니라 6월 1일 이후에는 얘는 7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 6개월 부여한 주택은 100분의 60이다. 예, 이게 1년 이상만 돼도 6월 1일 이전에는 우리가 50%, 1년 이상만 돼도 누진수로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6월 1일 이후에는 이제 100분의 60%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세율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개정.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6월 1일 이후 요 말이 우리가 주어질 거예요. 주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가 10개월 부여한 상가 건물. 얘는 1년 미만이잖아요. 1년 미만이니까 얘는 몇 프로 되겠어요? 100분의 5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패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보유기간을 주고 물권을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우리 교재에 보시면 506페이지에 가보시면 요 세율이 있죠. 506페이지에 가보면 요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을 곱해준다. 가로 1번에다 별표시 해주시고 건물에서 밑줄, 주택은 제외 밑줄. 왜? 주택은 별도의 세율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을 말하는데 자, 밑줄.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은 제외한다. 왜? 별개의 세율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아까 말씀드린 미등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더라도 세율이 높아졌다. 단기일수록 높아진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그 디귿에 보시면요. 가로 문장 있죠. 거기 비사업용 토지가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개발하지 않는 땅. 예를 든다면 건물이 없는 땅을 우리는 나대지라고 합니다. 나대지.
그 다음에 지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 땅을 잡종지라고 정의를 내주고 있어요.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용 토지면 상관없는데 사업용 토지가 만약에 됐다. 여기에 만약에 2년 이상 보유가 돼 있다. 그러면 6에서 42%가 되는데 또는 개정되면 45%. 근데 얘가 비사업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10%가 얹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네, 얘는 16에서 우리가 52%, 16에서 52% 또는 55%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기본 세율표가 거기 10억 초과 있죠. 10억 초과. 1200만 원 이하 아까 6%,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처음하고 끝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억 초과, 그 다음에 밑줄 45%. 거기 옆에다가 계정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계정. 네, 계정. 자, 42에서 45% 계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되니까 이제 16에서 55%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가로 2번. 가로 2번에 주택하고 입주권입니다. 별 표시 하나. 그럼 얘는 더 세율이 높아졌다고 그랬죠? 미등기는 70%인데 얘는 1년 미만 돼도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밑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게 6월 1일 이전은 지금 1년 미만이 40%, 1년 이상이 6에서 45. 근데 이걸 지금 1년 미만은 70%, 이걸 이제 60% 개정한다는 거고, 분양권은 50%에다가 7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좀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하죠. 물론 이게 실제 시험에 주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번 시험에 과연 이걸 낼 수 있을까, 출제자님 입장에서는 이 단서 조항을 잘못 따라버리면 세율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만일을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존하게 됐어요. 일단은 6월 이전은 이거고 이후는 이게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 교재에는 지금 개정된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율 이행 규정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세율 규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신고 납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